네, 이어서 대금 결제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이제 결제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결제를 하느냐,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뭐 당사자들이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거래 조건을, 어떤 결제 조건을 사용할지를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용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신용장과 관련된 통일 규칙을 적용하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주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금 결제 방식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금 결제 형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상무론 시간에 대금 결제 파트를 통해서 한 2주 정도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 국제통상학부의 전공 수업으로 대금 결제와 관련 무역 대금 결제 수업이 따로 있죠. 그걸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주차에는 이런 결제 방법이 있다. 종류를 살펴보는 것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에는 이제 현금을 이용하는, 캐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죠. 이 현금 결제에는 그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캐시 with order, CWO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주문 시 현금 지급이라는 건데, 오더, 캐시 with order잖아요. 주문과 함께 캐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문과 함께 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건 구매하는 사람이 주문과 동시에 현금 지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이 CWO가 되고요. CAD, CO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앞에서 시작하는 C가 캐시고요. 뒤에 오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캐시 against document, 서류에 대항해서, against, 대항해서 현금이다. 서류와 대금이 교차되는 그러한 거래 방식이 서류 상한 지급, 서류 상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화증권과 여기서 말하는 다큐멘터는 우리가 뒤에서 운송 서류를 학습하게 되겠지만,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고요. 운송 시, 해상 운송 시 이 선주 또는 선주의 그 운송인이 그 하주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운송 서류에는 선화증권 외에도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이 CAD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서류는 선화증권이 대부분이고요. 선화증권이 다른 운송 서류하고 다른 특징은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목적지, 운송의 도착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화증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습니다. 선화증권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운송 서류가 있지만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화증권이 중요하고, 이 선화증권과의 교환으로 대금 결제를, 현금과의 교환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 CAD가 되고요. COD도 있습니다. 캐시 온 딜리버리인데, 배달, 딜리버리, 전달과 동시에 캐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지에서 물품과의 교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배달 온 물건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CO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이 있고요. 신용장은 이런 종류가 있다 라는 것만 얘기하지, 신용장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우리가 따로 대금 결제 파트를 공부할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추심이란 방식도 있습니다. 추심 또한 대금 결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추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돈을 걷어들인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콜렉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고, 추심 방식에는 크게 나눠 봤을 때 DP 방식이 있고 DA 방식이 있습니다. DP 방식은 document against payment. 그러니까 payment가 이제 지급이라고 한다면, 지급에 대항해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DP 방식이라고 하고,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어음을 우리가 승낙을 하고 승인을 하고 인수를 하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오퍼와 승낙을 공부할 때 승낙이 acceptance였지만 거기서는 승낙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acceptance를 승낙이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DA 할 때 acceptance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어음을 인수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류를 넘겨주겠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여기 acceptance가 우리가 offer acceptance 할 때도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같은 단어에 대해서 한국어 번역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심의 종류에는 뭐 물론 지금 여기 DPDA 외에도 DP 유산스, DP 에사이트 뭐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대금 결제 파트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주심이라는 방식이 사용이 된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금을 현찰로 줄 수도 있고 한어음을 통해서 외상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대금을 계좌이체 같은 방식으로 송금해 줄 수도 있죠. 송금과 같은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 수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표를 보내서 뭐 여행자 수표 같은 방식인데 송금 수표를 하는 방식이 있고, 우편한을 보내는 방식이 있고, 우체국을 통해서 그리고 전신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즘 오늘날에 사용하는 계좌이체 있죠.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적인 은행 간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보내주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요 전신 송금한 TT 방식이 오늘날에 사용하는 계좌이체와 같은 방식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금 결제 시기는 선지급이 있고 동시지급이 있고 후지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불일 수도 있고 동시지급일 수도 있고 후불일 수도 있어요.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보면 내가 물건을 가져옴과 동시에 대금 결제를 해주는 동시 지급이 보편적이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상점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역 거래입니다. 무역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편의점 점원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물건을 받으면서 카드를 내밀어 가지고 카드를 주던지 형차를 주던지 해서 대금을 사지만, 무역 거래는 나는 한국에 있고 거래 상대방은 미국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same time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매도인은 대금을 회수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고 매수인은 대금을 보내는 것이 거의 절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걸 동시 지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9월 23일 오후 3시 딱 동일하게 너도 버튼 누르고 여기서 너도 버튼 누르고 나도 여기서 버튼 누르고 딱 하나 둘 셋 해서 버튼 누르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무역 대금 결제에서 동시 지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차도 다르고 이쪽은 은행이 문을 열었는데 이쪽은 은행이 문을 안 열었고 뭐 이렇단 말이야. 사실은 동시 지급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으로 매도인이 어떤 이 선적과 물품의 송부와 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해서 동시 지급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동시 지급이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절차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는 행위보다 매수인이 대금을 보내는 행위가 우선 먼저 이루어지면 그게 선불이고, 반대로 대금 지급을 이루는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는 행위보다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는 절차가 더 먼저 이루어지면 그게 후지급이겠죠. 돈을 늦게 보내주는. 그래서 선지급에 해당되는 대금 결제 방식들이 캐시 윗 오더라든지 아니면 송금, 물론 이 송금도 물품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 돈을 먼저 보내는 송금이어야만 이게 선지급이에요. 돈을 물건 받고 돈 보내주는 거면 똑같은 송금 TT 방식이라 할지라도 사후 송금이 되겠죠. 사전 송금이냐 사후 송금이냐, 송금 방식은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레드크로스 LC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대 신용장이라고 하는 신용장의 한 종류입니다. 신용장인데 돈을 선불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신용장 파트 공부할 때 어차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후지급 방식도 있어요. 이건 이제 청산 계정이라고 하는 오픈 어카운트라든지 기한부 신용장, 아니면 DA 방식이 대표적인 절차적으로 대금 지급이 물품의 어떤 선적 이후에, 매도인의 물품 송부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금 결제 방식들이 여기 후 지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100만원에 할 것이냐, 90만원에 할 것이냐, 뭐 단가를 뭐 10만원에 할 것이냐, 15만원에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렇게 할 때 매도인이 이 단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물품을 이제 매각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갔던 원가적인 요소들을 다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나 위험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고려할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진이죠, 마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원가, 그리고 보내기 위한 물류 비용, 뭐 은행을 이용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해수를 한다, 뭐 이러면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뭐 허가나 신고나 이런 행정, 무역 관련된 뭐 허가를 득을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비용, 그리고 마진,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가격이 이 무역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통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통화가 다 다르죠. 미국은 US 달러를 사용을 하고, 한국은 원, 뭐 중국은 위안화, 유럽은 유로를 쓰는 것이고, 이 통화마다 그 통화에 따른 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주로 많이 US 달러를 쓰죠. 물론 이 유로화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의 위안화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 조건, 얼마 있냐 얼마 이냐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인커텀스 조건이 가격 조건이라고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 있죠. 실제 거래에서는 정형거래 조건을 가격 조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예요. 문제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문제점이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에 의해서 FOB, CIF를 개념적으로 배웠다고 믿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FOB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지에서 인도해 줍니다. CI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선적지에서 물건을 넘겨주되 운송료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이 물류 비용에서 FOB의 경우에는 국제 운송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보험료도 안 들어가요. 근데 CIF를 사용하면 요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퀴즈, 동일한 물건을 수출자가 판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그 물품이 FOB 가격이 비쌀까요? CIF 가격이 비쌀까요?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해서 판매하는 CIF 가격이 FOB 가격보다 비싸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고 정상적인 수출자라면. 그럼 얼마 정도 비쌀까요? 들어가는 물류 비용, 즉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운송료와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 차이만큼 FOB 가격보다 CIF 가격이 비싸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수출자에, 동일한 수출국에서, 동일한 수입국으로, 동일한 수입자가 물건을 거래한다고 쳤을 때 FOB로 거래할 것이냐 CIF로 거래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커텀스는 원래 가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즉 정형화된 거래의 의무를 규정해 주기 위한 것이 인커텀스였어요. 근데 어떤 인커텀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이 달라질 것이고,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인커텀스, 쉽게 말해서 어떤 인커텀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인커텀스를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걸로 이해를 안 하고 가격 조건으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자, 가격 조건은 보통 이런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이런 데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셀러가 있죠? 물건 파는 사람. 홍길동이네요. 자, 바이어가 있습니다. 베스텍스, 디카렛,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업체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는가요? 이게 이제 약간 티르키예, 오늘날에 이제 티르키예 쪽에다가 있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 이스탄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견적서인데, 아이템이 HK-1이라는 물품을 하고, 명세가 적혀 있죠. 벨체인, 커넥터, 브라스가 이제 동인데, 로우가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공 단위가 낮은 걸 말해요. 로우. WWE 로우 이렇게 있잖아.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브라스가 항동을 뜻하거든요. 브라스로 만들어졌는데 크롬을 입힌나봐. 그런 거는 또 이제 얘기가 크롬 플레이트 이게 이제 개수인가봐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적항 부산이고 목적지 이스탄불이고 선적은 너의 신용장을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먼트 방식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 안 돼도 돼요. 이거 어차피 뒤에서 다 다시 신용장이 어떻고 다 얘기할 거야. 패킹 방식, 이건 이제 스탠다드 카튼, 표준 패킹이 있나 봐요. 오리진, 원산지를 뜻하죠.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산. 이렇게 되고, 검사, Sellers Inspection to be final. 이거 이제 물건 사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사해야 된다. 셀러가 마지막으로 검사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 대충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퀀티티가 있어요. 퀀티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량. 100m. 100m이 이거 미터겠죠. 톤은 아니잖아. 100m. 자, 그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가 있어요. 이게 단가죠. 이게 어마운트가 총액인 것이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골뱅이 이게 단위당 가격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단위당 가격이 6.14불이네요. US 달러로. 그래서 6.14 곱하기 100m인가 봐요. 100m. 그래서 이게 체인입니까? 체인의 길이인가 보네요. 그죠? 체인의 길이로 해서 100 곱하기 6.14 해서 614불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CIF잖아. CIF. 이 CIF 가격에는 그럼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셀러가 운송료랑 보험료를 부담을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유닛 프라이스가 사실은 이 거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인 것을 가르쳐주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예시를 가지고 왔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4주차 강의 자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적 조건을 볼 텐데요. 선적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품을 이제 보내느냐,
운송과 관련되어 있죠. 보통 이제 뭐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배에 실어서 보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이 뭐 해상 운송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철도 운송도 있고 도로 운송도 있고 항공 운송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상 운송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해상 운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관용적으로. 그래서 선적지 수출국에서 물품을 운송인이 이제 받았다, 인수했다, 이거를 사용을 할 때 뭐 shipment 이걸 쓰기도 하고, taking charge, 뭐 loading on board,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보드가 갑판이거든요. 배의 갑판을 말하거든요. 갑판에 위에 실었다, 발송했다, 디스패칭,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이제 수출국 선적지에서 물건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겼다, 내지는 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는 물품을 보냈다라는 표현에서 관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선적 조건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언제 보내냐, 선적 시기, 그리고 이게 보내는 게 늦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낼 때 다이렉트로 보내냐, 나눠서 보내냐, 분할해서 보내냐, 뭐 한승을 하느냐, 한적, 그 이제 물품을 한승하는 것을 이제 한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느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은 이 선적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인컨텀스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적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특정 월을 기준으로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연속된 달을 기준으로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일 또는 특정일 이후의 선적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월이다 라고 하면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그럼 9월 달 안에 뭐 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June and July 그러면 6월 7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좀 길게 잡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정일 이전 이후다 라고 하면 뭐 till September 15 이렇게 돼 있으면 그 9월 15일까지 뭐 하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신용장 받고, 네 신용장 받고 60일 이내, 뭐 신용장 개설 뭐 해가지고 신용장 통지 받고 60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on or about도 많이 써요. 만약에 어떤 특정 날짜 앞에다가 뭐 on or about을 쓴다, 그러면 그 날짜를 포함을 해서, 그 날짜가 있고 그 날짜 앞에 5일, 그 뒤에 5일까지 포함해서 총 11일, 그러니까 뭐 23일이다 라고 하면 23일 포함하고 그 앞에 날짜 5개, 뒤에 날짜 5개,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 on or about 조건입니다. 즉시 선적 조건이란 게 있는데요. 뭐 이렇게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뭐 immediately, ASAP, as soon as possible, 이런 단어로 어떤 특정 시기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보면 알겠지만, ASAP라고 했다고 칩시다. 최대한 빨리라고. 근데 최대한 빨리가, 내가 생각하는 최대한 빨리와 너가 생각하는 최대한 빨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며칠 안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뭐 특정일을 지정을 한다든지 on or about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것이 낫지, ASAP라고 하면 네가 생각하는 ASAP는 3일 이내고 내가 생각하는 ASAP는 일주일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선적 조건은 UCP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쓰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꼭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분할 선적이 있습니다. 분할 선적은 한 번에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물품을 보내는 건데, 이거를 뭐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뭐 그렇죠. 양이 많거나 뭐 아니면 분할 선적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기 뭐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 지속 공급 계약, 뭐 이런 경우나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상행위적으로 상간행적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 선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하게 10번으로 나눠서 보낼게, 뭐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분할 선적의 일부, 그러니까 분할 선적이 좀 더 너프한 의미고, 그 안에 이제 할부 선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철광석을 수출한다라고 치면, 철광석을 뭐 한 10,000톤을 샀다, 그걸 이제 1,000톤씩 끊어서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뭐 10달 동안 보낸다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거래에서 사용이 되면 할부 선적의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할이든 할부든, 분할의 개념은 나눠서 보낸다는 게 핵심이고, 할부 선적은 딱 정해진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횟수로 나눠서 약정해서 보낸다라는 것이고,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대체적으로 분할 선적이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한적은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중간에 배를 갈아타는 것을 한적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UCP를 사용을 할 때 UCP에서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금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금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 간행상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운송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포장 조건입니다. 포장 조건. 포장은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품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분실을 예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이 되죠. 포장의 방법은 개별 포장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비누나 뭐 이런 거 보면 개별 포장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 이제 뽁뽁이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장도 있어요. 딱딱한 상자로 한다든지. 대표적인 외장재가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물론 그 컨테이너가 안에 이제 물품을 그냥 이게 포장도 안 한 상태로 집어넣지는 않죠. 보통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골판지 상자로 된 박스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팔레트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패킹을 그러니까 비닐 패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에,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물품이 내장이 돼 있고, 개별 포장을 하거나 내장이 되어 있고, 그 외곽을 이제 컨테이너로 싸는 거죠. 컨테이너를 싼다는 표현보다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하역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전이나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당연히 포장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포장의 종류에는 주로 이제 종이 상자, 그걸 이제 카톤 박스라고 해요. 우리 골판지 상자, 그죠? 택배 상자, 그죠? 그게 아니라면 뭐 특별한 경우에 액체류나 기체류 같은 경우에 용기 같은 거에 담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포대, 마대 이런 데다 넣을 수도 있고, 무포장하는 경우도 있죠. 벌크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장 조건에서 이야기를 할 때 화인이란 걸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화인이란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운송 수단에 있어서 벌크 화물, 뭐 예를 들어서 곡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석유나 석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가 말했다시피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서 운송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나무로 상자를 짰어요. 나무 상자로 짰어요. 지금 골판지 상자 말고 나무로, 골판지 상자보다 큰 사람 키만한 나무 상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화물을 집어넣고 했었습니다. 그런 나무 상자 형태의 박스가 오늘날의 국제무역에서도 물품의 내포장재로 사용되기도 해요.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무 상자로 박스를 짜다 보면 나무 색깔이 어때요? 지금은 컨테이너가 여러분들 뭐 저기 북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형형색색이죠, 컨테이너 색깔이. 근데 나무로 상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나무는 색깔이 거의 브라운 계열이잖아.
비슷하죠.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에 나무 상자가 사용됐던 시절에는 상자에다가 구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컨테이너에다가 외부에 그것을 표시해 두거나 아니면 RFID 칩을 심어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식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에 이제 물류가 이제 스마트화 되면서 RFID 칩을 이용을 해서 그 컨테이너의 내부 정보라든지 트래킹 정보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건 이제 오늘날인 거고, 옛날에는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적어 가지고 구분을 했다. 그럼 구분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별 표시 같은 것들을 이제 적는데, 그 식별 표시가 메인 마크. 그래서 이 화인을 이제 마킹 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이제 뭐 중량도 적고 개수도 적지만 보통 이제 주의사항들 같은 것들도 적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날 골판지 상자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적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마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조건부터는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